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증시는 우리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일본과 미국 현지에서는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또 미국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면서 일본은행 총재와 페드 의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 새로운 악재로 부각된 게 바로 엔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경제 상식이 높은 우리 전 앵커한테 먼저 제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공식 환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입니까? 보통 국가의 공식 환율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의 공식 환율이 15개입니다. 근데 메시 환율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월드컵이 치르는 카타르 환율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관광 환율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왜 시청자 여러분한테 뭐 들고 던지냐면 사실 환율은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15개나 공식 환율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오늘 그 뉴욕 증시에서는 뭐 주가 자체는 3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사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정도로 했기 때문에 변동성 컸지만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한 단기 조정적 성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관심이 됐던 건 환율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유난히도 환율 얘기가 많은데요. 그 중심선사는 엔달러 환율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엔달러 환율이 오늘 나오겠습니다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49.87입니다. 장중한 때 149.99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50원이 초읽기에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엔화 문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선이 좀 올 거다. 그래서 일본 주식과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를 사지 마십시오. 시중은행에서는 일본의 주식이라든가 일본의 엔화를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 사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그로따라이라든가 미스터 엔화이라든가 프라자라인 전부 뚫립니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요. 전부 뚫리고 오늘 엔달러 환율이 버티는 32년 전에 유럽의 그 재정위기, 유럽의 소위 그 통화위기가 있을 때 150원 돌파했던 그 수준까지 돌파할 위기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추락한다.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 하는 이런 쪽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오늘부로 30%가 넘었습니다. 이게 몇 년이 아닙니다. 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9개월, 1년도 채 못 되는 경향에서 기축통화의 하나라고 하는 일본의 그 세계경제 위상이 3위 정도 되는데요. 이 통화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통화치 하락률을 보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휴지 조각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지 조각이냐 하는 상태에서 식민지 국가였던 것이 이제 동아시아 전략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 일본의 식민지였는데요. 그 국가들에게 일본 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올해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7%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동화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 수준에 대비해서는 무려 5배 이상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민들이 화났죠. 화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16년 인도에서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할 때 딱 3주 주고 국권은 제로가 된다. 3주 후에. 그래서 기득권 측에 설마 그렇겠느냐 해가지고 3주 후에 모디 총리가 완전히 휴지조각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빌딩 위에서 모디 정부에 대해서 항의식을 해서 휴지조각으로 뿌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일본에서 사실 그런 장면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화난 일본 국민들이 빌딩 위에서 자국 통화인 엔화를 뿌려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늦게 심각성을 인정한 그렇다가 일본 시장에 개입해서 엔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엔화 추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시장 개입을 취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뭐든지 환율이라는 것은요. 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 타이밍이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이때에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는 엔달러 환율이
120엔 정도 내지는 이렇게 한 번 더 간다면 130엔 정도, 요 정도 선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이제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뭐든지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이 일단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타이밍을 잃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150엔까지 쭉 밀리는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국민이 자국의 통화, 그것도 선진국 통화를 버려버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이걸 종전과 다른 형태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구두 개입이 아니라 달러 매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때 보유 외환 가지고 매도 개입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매도 개입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입의 목적도 환율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 속도를 조절하는 하락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거꾸로 돌리면 피벗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 방향 전환. 시청자분들 이제 페드와 관련해서 피벗 얘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역으로 돌려놓는 건데요. 이거는 환율 조작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 엔화 약세를 돌려놓기 위한 엔달러 환율 하락, 엔화를 강세하기 위한 피벗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종전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시장 개입의 타이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프라자 라인, 우리가 미일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장에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G5 국가들이 프라자 협정에서 엔달러 환율을 이리적으로 돌려놓았던 이런 것이 1985년 프라자 협정, 그 다음에 1995년 역프라자 협정인데요. 그때 마지막 버티면 프라자 라인 142엔 이것마저도 이렇게 뚫렸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타임을 잃은 점. 두 번째는 우리가 환율에 있어 보면 내가 관리 가능한 통제 변수가 있고요. 컨트롤 베리블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가능하지 못하는 일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미국에서 매파 달러 강세하면 아무리 엔화 강세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거든요. 이게 행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페드 인사들이 매파 발언을 했죠. 그렇죠. 네, 매파 발언해서 달러 강세 하니까 엔화 강세하면 달러가 약세이 되는데 미국 측에서 매파 발언 달러 강세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는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는 자꾸 이렇게 시장 개입에서 효과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신뢰가 더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혼선만 자꾸 일본은행에서 시장 개입에 혼선을 초래하다 보니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반 금융위기 가능성도 이렇게 고개를 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부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영향으로 구로다 총재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뭐 임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교체론이 아주 이게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6개월 전서부터 그렇다가 더 이상 버티겠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베가 죽은 후에도 제가 대일 감정 생각해서 그렇게 불쾌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안 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죽은 후에도 사실 그때 시점에서도 마지막으로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고집했던 것이 구로타 하루오카 일본행 그 총재 그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구로타 하루오카가 고집하는 것이 아베노믹스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2012년에 1990년 이후에 어떤 일본 경제가 경기를 부양시키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했던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2012년에는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재정 사이드에서 또 일본의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엔고의 저주 때문에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궁여지책 속에 나온 것이 아마 미 예일대 명예교수인 하마다 고이치 씨가 이렇게 딱 해서 발권 역도에서 엔저를 하면 일본이 수출 증대하지 않겠느냐, 경기 살아나지 않느냐, 잃어버린 20년 탈피, 잃어버린 30년 우려 잠재워 이런 쪽에서 나오는 궁여지책이 바로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이 아베노믹스는 2013년, 2014년 하마다 고이치 씨를 과거 송재조 전 한국경제TV 이렇게 사장이 불러오면서 이게 심각하니까 설계가 이게 기본적으로 잘했느냐, 당신이 미국의 예일대 교수지만 설계가 기본적으로 잘 됐느냐 하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본이 사실 수출입 구조가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나가는, 그래서 일본의 수출입 구조가 엔달러 환율 가격 경쟁에 의존하지 않는, 거시각 경제 공부하시는 분은 자국 통화 절하를 위해서 수출 정대 경기 평가를 할 때에는 수출수의 가격 탄력성, 수입수의 가격 탄력성, 마샬 론의 컨디션 조건이 이리 충족시켜야 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발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한다 하더라도 마샬 론 컨디션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만큼 품질과 기술력에 의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걸 추진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한국경제TV에서 2년간에 걸쳐서 사실 논란이 됐거든요.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 설부터 잘못된 분야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책적 당국자는요, 자기가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한테 효과가 적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면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직하게 보이는 게 이제 정책 당국자의 아주 바람직한 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타 하루오카가 또 아베라는 죽은 아베도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오랫동안 끌고 오는 과정에서 그런데요. 아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그 구로타 하루오카가 사실 그 심각성을 인식해서 엔저를 저지하게 됐지만 당신 말한 게 지난주에 끝났던 IMF 연재청에 같이 있었던 IIF 국제금융위 연재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엔저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불과 며칠입니까?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지난주까지 엔저 정책 아베노미스를 고집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번 주에 들어서 일본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우리 선진국 통하냐 빌딩에서 뿌리는 이런 거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구로다 총재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정책 당국자가 사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보면 모든 면에서 이론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하기를 할 때가 20년 전, 30년 전이거든요. 경제는 카먼센스입니다. 시어리는 딴 게 없습니다. 카먼센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중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년이면 지금 경제 여건에서 보면 디지털이든가 뭔가 해서 결국 시장에 경륜이 있는 사람,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경륜이 깊게 파고든 사람이, 그래서 이전에 누워있어 공부했던 간에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야 내가 어디서 ADB 총재인데 이건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정책을 좀 꾸준히 지켜봐달라. 지켜봐달라. 그래서 정책 타이밍을 잃어버릴 때는 결국 일본의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이 뭐 억대에 해당되고 억대 명에 해당되고 네. 그다음에 인당 GDP가 뭐 4만 달러 됐으니까 자연의 경제 독립성을 위해서는 아무리 궁했다 하더라도 내수장을 키워야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이라는 것은 수출 정대 국악달이죠. 그다음에 경기 회복, 이거는 내수장에 엔저를 하면 내수장은 더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잘못되면 빨리 해서 내수장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10년 동안 고집하다 보니까 경제 구조가 자체가 바뀌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변수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국 국민들의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서 경제 독립성과 경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10년 동안 수출 증대를 위해서 고집하다 보니까 내수장이 붕괴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엔저를 돌려놓는다, 엔화 강세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내수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학계 해설 중심으로 해서 그때의 아베 수상, 그때의 기본 설계를 잘못했던 하마다 고이치시, 아무리 미국의 예일대 교수를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것을 ADB 총재를 잘했던 사람을 비롯해서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실현시켰던 세 사람에 대한 아베노믹스의 세 사람에 대한 3대 사람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 뒤늦게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행이 이제 엔저를 방어하기에 나선다면 미국 연준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년 전에 네.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신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학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 두 가지 다 쓰겠습니다. 신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의 환율 전쟁하면 평가 절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뺏어서 근린국 비파, 자기의 경제를 회복을 잇겠다 하는 평가 절하 경쟁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의 낯익은 정석적인 환율 전쟁이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년 전에 앨런이 나서서, 앨런은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나서서 자, 페드가 저 인플레를 제대로 못 잡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이했다 하는 것이 바로 사실 종전의 평가 절하에서 평가 절상,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달러를 강세로 유도하는 평가 절상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신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그동안 많은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이탈을 했죠. 왜냐, 미국이 중심 국가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통해서 다른 인플레를 수출하면 다른 나라는 자국 통화 약세, 아시겠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 그 나라 국민의 고통.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를 수출하면 다른 국가들은 국민들은 인플레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역환율 전쟁이 나왔습니다는 그래도 마지막에까지 지켜준 것이 뭐 저녁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도 강한 달러 테스 인플레 수출하는 것은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인 국가에서는 자국도 떳떳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뭐냐? 저 그렇다가 엔저 정책을 마지막까지 하니까 가장 든든한 세력이 구로타르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최후의 버팀목에 해당되는 구로타가 이제는 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그래서 엔저 정책을 포기했을 때는 자, 이때부터는 다른 국가들, 미국의 인플레 수출에 이어서 굉장히 피해를 봤던 다른 국가들이 최후의 저지선에 해당되는 일본은행조차도 엔저 정책을 포기한다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본격적으로 역환율 전쟁이 굉장히 가속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부터 역환율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향후의 진척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게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국민의 지도를 확 끌어올릴 만한 터닝 포인트가 못 됐죠. 네. 경제 측면에서 이제는 일본의 엔저 정책 포기해서 이런 쪽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를 수출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정책도 다른 국가에 이렇게 다른 국가로부터 이렇게 부메랑 효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이제는 그 중심선에 있는 페드 정책이 상당 부분은 이제는 비판의 소지가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페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자, 인플레도 잘못돼 있고 잘못 비판했고 작년부터 일시적이라 하니까 그다음에 금리도 뭐냐 이 페드가 잘못된 인플레 진단에 이어서 지금 3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달러 강세도 페드가 잘못된 부분에서 가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 잡혔느냐 안 잡힌다. 자, 베이저프 같은 기업인들이 이제는 뭐냐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예측하면 자, 페드 정책 단계가 말의 신뢰를 떨어지다 보니까 메이저프라든가 이런 그 금융시장의 다이먼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 직접 떨고 있는 내가 내 고객들을 보니까 저기 경기 침체가 되는데 베이저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은 네. 경기 침체되는데 저 페드 입장에서는 뭐냐 인플레 잡겠다고 해서 경기는 괜찮다. 고용 지표에서 괜찮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본인들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텍스 마닝 기법에서 당신들이 물가에서 예전에는 예측이 정확했는데 자, 지금 자꾸 떨어지거든요. 네. 그 오죽했으면 인공지능을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인플레가 높으냐 나쁘냐 오저지수를 통해서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존 앵커가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인플레가 안 된다 하면 텍스 마이닝 플러스 인플레에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인플레가 안 된다 마이너스 1 해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인플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중하겠습니다. 시중의 얘기를 이제 흡수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일본, 미국 국민들도 자 인플레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금리를 쭉 올해 제로에서 지금 3.3%대로 되는데요. 당신들은 저 과정에서 인플레를 잡으면 용인하겠지만 인플레 잡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왜 남은 금리를 올리느냐.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혜연 캐스터께서 미국의 집값이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고통이 온다. 중앙은행이 잘못하면 고통이 온다는 네. 측면에서 미국의 페드도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플레라든지 고금리, 심지어 역환율 전쟁까지도 사실상 그 출발점은 연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성이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4월달 인플레 물가가 발표하고 나서 그게 5월달 발표했는데요. 그때 물가가 시작이 됐을 때 통화정책은 선제성입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에는 지금 이렇게 금리를 변경하더라도 9개월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제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작년에 인플레 못 잡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인플레가 타겟팅 선에서 4배 이상 벗어나니까 뒤늦게 금리를 올려서 당신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하면 자,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는 괜찮다는 게 잭슨을 믿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그 자가당착 속에 지금 빠져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진단도 실수했고 고용지표도 실수했고 그다음 마지막 번택표는 경기인데요. 경기 한번 9월 달에 전망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월 달에 전망했던 거 보면 올해 성장률 0.2%입니다. 제로 성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이 1.2%입니다. 잠재 성장보다 아주 낮습니다. 올해로 보면 마이너스 1.55%의 디프레 갭,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 마이너스 0.5%의 디프레 갭. 그래서 모든 미국의 기업인들과 미국의 국민들을 오죽했으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100%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가 괜찮다고 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자,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못 살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마저 있는다. 당신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쪽에서 미 국민들 중에서도 지금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2021년 1월 달에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가 상징하는 데 의해서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상징격에 해당되는 페드도 점령하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뿐만이 아니라 파월 의장도 계속 고민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쉽게 통화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지금은 뭐 어떻겠습니까? 네. 인플레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 포기하겠습니까? 저 페드 인사들이 하나같이 매파 발언하지. 그렇죠. 오늘도 그랬고요. 인플레 부분에서 매파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잘못했던 거거든요. 작년부터. 실수를 해서 뒤늦게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미 국민들이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주범이 페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자, 그거 속에서 페드 연사들이 인플레를 포기해 이렇게 하면 인플레 잡지 못한 상태 추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거나 고집을. 그래서 그렇다 하루 효과랑 오늘 비교하는 겁니다. 고집하면 다 미국 경제가 더 국민들이 고통하는데요. 지금 상태라도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 좀 솔직하게 잘못했다. 고백을 해서 피바시든 뭐든 이런 쪽에서 이게 합의점을 가는데요. 네. 지금 성향으로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페드 인사들이 너무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나가서겠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자꾸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피바세 정책, 정말 확 바뀔 수도 있다 하는 네. 이런 측면이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고 또 믿고 싶었던 이런 중앙은재 총재를 믿지 못한다면 경제와 증시 안정을 위해서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네. 최고 통수권자든 그다음에 중앙은행 총재든 그래도 중앙은행 총재는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환율이 15개씩 나오고 네. 그렇다 잘못됐고 페드도 잘못됐으면 그 고통은 누가 가느냐? 국민들이 가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에서 당신들의 세금 먹고 시내 직장이라 하지만 그만큼 국민에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 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일반 국민에 비해서 못하면 국민들이 뭐냐? 세금 내서 당신 봉급을 주는 국민들이 뭐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 경제, 우리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도 아니고 중앙은행처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행 총재와 페드 의장에 대한 비교 분석을 또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와 증시는 우리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